하나 있는 손주 10,000원 줄 때도 고민합니다. 이게 다 지방 상가 건물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요. 평생 모은 3억 들고 지방에 상가 건물 샀습니다. 월세 300만 원 받으면서 편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5년 버텼고 2억 넘게 날렸네요. 그냥 은행에 넣어뒀으면 4천만 원은 이자로 받았을 거예요. 현재는 2억을 날려먹고 대출이자까지 갚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나서 줄곧 이 지역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논농사 밭농사 다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싫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허리 굽히고 일하시는 아버지 뒷모습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농사만은 안 짓겠다고 일을 악물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역 공기업에 들어갔어요. 22살이었습니다. 그때는 공기업 들어가면 집안 경사였거든요. 어머니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아들 공기업 붙었다고. 첫 월급이 3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적은 돈인데 그때는 그게 큰 돈이었어요. 첫 월급 타서 아버지한테 양복 한 벌 사드렸거든요. 아버지가 그 양복 입고 면사무소 가셨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26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소개로 만났는데 첫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순박하고 웃음이 예뻤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사글 3방에서 시작했어요.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좁았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어요. 위가 아들이고 아래가 딸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불려나가고 그래도 가족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눈치 보고 허리 굽히고 야근하고 상사한테 깨지면 화장실 가서 담배 피우고 후배들 들어오면 또 가르쳐주고 명절 때 선물 돌리고 회식 때 술 따르고 그게 30년이었습니다. 58세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더라고요. 희망퇴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어요. 젊은 직원들 뽑아야 하니까 나가달라는 거였습니다. 30년 다녔는데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퇴직금이 2억 4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보니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도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 돈이 마지막이구나. 이제 월급은 안 들어오는구나. 국민연금 받으려면 아직 7년이나 남았는데 이 돈으로 7년을 버텨야 하는구나.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퇴직하고 한 달은 그냥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봤어요.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늦잠 자고 텔레비전 보고 낮에 산책하고 그런데 2주일 지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퇴직하고 뭐 하나 검색해 봤거든요. 온갖 영상이 뜨더라고요. 퇴직 후 제2의 인생. 노후 대비 이렇게 하세요. 월세 받으며 사는 법. 그 중에 건물주 관련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방 소형 건물 투자. 퇴직금으로 건물주 되는 법. 월세 300만 원 받는 현실. 영상 속 사람들이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건물 앞에서 웃으면서 인터뷰하고 월세 통장 보여주면서 이렇게 편하게 삽니다. 그러고 솔깃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퇴직금 2억이면 지방에 작은 건물 하나 살 수 있겠구나. 월세 300만 원만 받으면 국민연금 안 받아도 되겠구나.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건물 하나 사볼까?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 30년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면서 살자. 아내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건물이요? 우리가 건물을 사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저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았거든요.
부동산 투자 같은 건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렵지 않다고. 좋은 물건만 잘 고르면 된다고. 임대 관리는 부동산에서 다 해준다고. 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거든요. 아버지 건물 사시려고요? 요즘 지방 부동산 안 좋다던데 좀 더 알아보시고 하세요. 아들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다들 잘 된다고 하는데 댓글에도 나도 샀다 잘 되고 있다 이런 글이 많았거든요. 아들이 뭘 알겠어. 젊은 애들은 부동산을 몰라. 나이 들어봐야 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들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후회가 되네요.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1년에 두세 번 모이고 거기서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 작년에 건물 샀다. 울산 쪽에 상가 건물. 월세 250만 원 들어온다. 퇴직금으로 샀는데 진짜 잘한 것 같다.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와, 진짜? 너 건물주 됐네? 월세 250이면 연봉 3천인데? 친구가 으쓱하면서 말했어요. 늦기 전에 사라. 지금 지방 건물 싸다. 나중에 오르면 못 산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늦기 전에 사라. 지금 지방 건물 싸다. 나중에 오르면 못 산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동창 중에 건물 산 애가 있어. 월세 250 받는데 우리도 빨리 알아보자.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보,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뭘 안다고 건물을 사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요? 은행에 넣어두면 뭐가 되냐?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물가 오르면 다 까먹어. 건물은 오르잖아. 월세도 받고 시세도 오르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1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결국 아내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대신 꼼꼼하게 알아보고 해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었어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도 뭔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욕심이 화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창원, 마산, 김해, 울산, 지방 소형 상가 건물 매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설레었어요. 곧 나도 건물주가 되는구나.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구나. 근데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에서 시작해서 마산, 김해, 울산까지 차로 돌아다니면서 매물을 봤어요. 하루에 서너 군데씩 봤거든요. 처음에는 뭘 봐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말만 들었어요. 여기 좋습니다. 상권이 살아있어요. 임차인도 오래 있었고요. 월세도 꼬박꼬박 잘 들어옵니다. 그 말만 믿었어요. 한 달 동안 20군데 넘게 봤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몇 개 있었어요. 창원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에 편의점이 들어와 있고 2층에 학원, 3층에 사무실. 월세가 280만 원 들어온다고 했어요. 매매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편의점이면 안정적이잖아요. 학원도 오래 했다고 하고. 그런데 가격이 좀 부담됐습니다. 퇴직금이 2억 4천인데 3억 5천이면 1억 이상을 대출받아야 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다들 대출 끼고 삽니다. 이자가 얼마 안 해요. 월세로 이자 내고도 남아요. 레버리지라고 하거든요. 레버리지.
그 단어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대출을 끼면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남의 돈으로 내 자산을 불린다.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한다.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출 무서워하지 마라. 좋은 대출은 자산이다. 그래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건물 담보로 1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금리가 연 4.5%, 월 이자가 37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월세 280에서 이자 37만 원 빼면 243만 원. 거기서 세금이랑 관리비 빼도 200만 원은 남겠네. 계산이 되더라고요.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이거로 버티면 되겠다. 그런데 그 건물은 결국 못 샀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렸거든요. 아쉬웠어요. 좋은 물건이었는데 더 빨리 결정할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더 좋은 물건 찾아드릴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는데 나만 못 사고 있네. 좋은 물건 나오면 바로 나가네. 빨리 사야겠다. 그러다가 울산 쪽 물건을 보게 됐습니다. 언양이라는 동네예요. 울산하고 밀양 사이에 있는 곳이거든요. 산 쪽으로 가면 신불산, 가지산 같은 산이 있고 온천도 있고 관광지도 있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해 줬습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2층짜리 상가 건물인데요. 1층에 식당이 들어와 있고 2층은 비어 있어요. 근데 2층도 곧 들어올 겁니다. 요즘 이 동네 뜨고 있거든요. 매매가가 2억 8천이었습니다. 월세는 1층 식당에서 150만 원 나온다고 했어요. 2층은요? 2층은 지금 비어 있는데 들어오면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합치면 250이죠. 이 가격에 이 월세면 진짜 괜찮은 겁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2억 8천. 퇴직금 2억이랑 대출 8천이면 되겠네. 월세 150에서 이자 30만 원 빼면 120. 2층 들어오면 220.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언양 시내에서 차로 10분 정도 들어간 곳이었어요. 산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변에 식당들이 좀 있었고 온천 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했어요. 건물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깔끔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었어요. 1층 식당에서 국밥을 팔고 있었는데 손님이 좀 있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장사 잘 되세요? 식당 사장님이 대답하더라고요. 뭐 그럭저럭요. 주말에는 좀 되는데 평일은 뜸해요.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버틸만 하다. 그 말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식당이 그렇습니다. 주말에 되면 평일 뜸한 거 커버 되거든요. 여기 온천 가는 길목이라 주말에는 손님 많아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층을 올라가 봤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좀 쌓여 있더라고요. 여기 얼마나 비어 있었어요? 6개월 정도요. 전에 당구장 하던 데인데 나갔어요. 근데 요즘 문이 많이 옵니다. 학원이나 사무실로 쓰려는 분들이요. 6개월. 좀 오래 비어 있었네. 그래도 곧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괜찮은 거 찾은 것 같아. 언양 쪽인데 가격도 적당하고 1층에 식당 들어와 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언양이요? 거기 멀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1시간은 걸리잖아요. 멀긴 한데 부동산에서 관리해준대. 우리가 직접 안 가도 돼. 월세도 부동산에서 받아서 보내준대.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많이 다녀요? 지방이 요즘 안 좋다던데.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는데 거기 온천 가는 길목이래. 주말에 사람 많이 다닌대. 신불산, 가지산 등산객들도 많고.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보, 좀 더 알아보고 해요.
급하게 하지 말고. 알았어. 더 알아볼게. 그렇게 말해놓고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아내도 데리고 갔습니다. 아내가 건물을 보더니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근데 2층이 비어 있는 게 좀 걸리네. 부동산 사장님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2층 임차인 구해드릴게요. 한두 달 안에 들어올 겁니다. 아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좋은 것 같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가 좋다면 해요.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후회 안 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2,800만 원 먼저 넣고 한 달 뒤에 잔금 2억 5,200만 원, 대출 8천만 원 받고 퇴직금에서 1억 7,200만 원 넣었습니다. 등기가 났어요. 제 이름으로 건물이 생겼습니다. 건물주. 내가 건물주가 됐어.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가 처음으로 뭔가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동창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나도 건물 샀다. 언양 쪽에 상가 건물. 친구가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 건물주 클럽에 온 걸 환영한다. 이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기분 좋았던 날이었어요. 건물을 산 다음 달, 첫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15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1층 식당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왔어. 이게 월세라는 거구나. 이게 건물주라는 거구나.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보, 월세 들어왔어. 150만 원. 아내도 신기해하더라고요. 어머, 진짜네. 돈이 진짜 들어오네. 그렇게 첫 달이 지났습니다. 둘째 달에도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셋째 달에도요. 3달 연속으로 월세가 들어오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역시 건물 사길 잘했어.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네. 대출 이자가 3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150에서 30 빼면 120. 나쁘지 않았어요. 2층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2층 임차인 언제 들어와요? 찾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곧 들어오겠지. 넉 달째, 5달째, 6달째. 2층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2층 언제 들어와요? 반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상가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월세를 좀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요? 월세를 낮추라고요? 네, 지금 100만 원인데 70만 원 정도로요. 그러면 들어올 수도 있어요. 70만 원. 생각했던 것보다 30만 원이 적었습니다. 그래도 비어있는 것보단 낫겠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샵 하시는 분이 들어온대요. 월세 70만 원. 드디어 2층이 채워졌습니다. 1층 150, 2층 70. 합치면 220만 원. 이자 30 빼면 190. 생각했던 220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190이면 괜찮았어요. 1년이면 2280만 원. 10년이면 2억.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건물도 오를 거고 10년 뒤에 팔면 건물값의 월세 수익까지 잘한 거야.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말에 아내랑 건물 보러 갔습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1층 식당은 손님이 좀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테이블 절반 정도가 차 있더라고요. 식당 사장님한테 인사했어요.
장사 잘 되세요? 내 주말은 좀 되는데 평일이 좀 그래요. 그래도 뭐 버틸만 합니다. 2층 네일샵도 들어가 봤습니다. 젊은 여자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님은 없었어요. 사장님 장사 어떠세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천천히 하려고요.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말했어요. 여보 좀 걱정되네요. 손님이 많지가 않아요. 주말이라 그래. 평일에는 더 있겠지. 평일에 더 있다고요? 아까 식당 사장님이 평일은 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버틸만 하다잖아. 걱정 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뭔가 느꼈어야 했어요. 버틸만 하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버틸만 하다는 건 잘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겨우겨우 버틴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1층 150, 2층 70.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어요.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남는 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 나쁘지 않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건물 가격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즘 시세 어때요? 비슷합니다.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요. 오르진 않아도 안 내리면 됐어. 월세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2층 네일샵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다음 달에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장사가 안 돼서요. 손님이 너무 없어요. 더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될까요? 월세 좀 깎아드릴까요? 아니에요. 월세 문제가 아니라 손님이 없어서요. 여기 동네 자체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2층이 비었습니다. 다시 공실.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2층 다시 임차인 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상가가 좀 안 좋아서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글쎄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고 불안하더라고요. 2층 월세 70만 원이 없어지니까 남는 게 확 줄었습니다. 1층 150에서 이자 30 빼면 120. 거기서 관리비 세금 빼면 100만 원 남을까? 그래도 1층이라도 있으니까 괜찮아. 2층은 천천히 찾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층이 비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임차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2층 아직도 안 들어와요? 네, 요즘 상가가 진짜 안 좋아서요.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월세를 더 낮출까요? 70에서 더요? 그럼 50? 50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50만 원도 안 들어온다고? 1층 식당은 어때요? 아직 괜찮죠? 글쎄요. 저도 요즘 좀 걱정이에요.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줄었다고요? 네, 온천 쪽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가지산 온천 아시죠? 거기 완전히 망했어요. 폐업했습니다. 가지산 온천. 건물 살 때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던 곳이었어요. 온천 가는 길목이라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했던 그곳. 폐업이요? 네, 완전히 문 닫았어요. 건물 안에 시설물 다 뜯어내고 있대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엄청 큰 온천이었거든요. 거기 망하니까 주변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지산 온천이 망했다고? 거기 그렇게 컸는데?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진짜였습니다. 가지산 온천. 대형 온천 시설이었는데 완전히 폐업. 내부 시설 철거 중. 주변 식당들도 줄줄이 망하고 있다고. 댓글들을 봤습니다.
30년 전에 갔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20년 전에 손님으로 바글바글 했는데 격세지감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직격탄을 맞았네요. 젊은 사람들이 온천을 안 해요. 지방 온천은 다 망하고 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건물도 온천 가는 길목인데 그 온천이 망했으면 내 건물도. 1층 식당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이 안 좋아요. 예전에는 주말에 그래도 됐는데 요즘은 주말도 안 돼요. 온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버텨보려고요.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몇 달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층까지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건물 전체가 비는데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나가겠습니다. 더 버티기가 힘들어요. 1층 식당이 나간다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동네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손님이 없어서 월세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1층도 비었습니다. 2층에 이어서 1층까지 건물 전체가 공실이 됐어요. 월세 수입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갔어요. 30만 원씩. 관리비도 나가고 재산세도 내야 하고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나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건물이 좀 문제야. 임차인이 다 나갔어.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다 나갔다고요? 1층 식당도요? 응, 1층도 나갔어. 2층은 진작에 나갔고. 그럼 월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응. 아내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어요. 여보, 어떡해요? 나도 몰라. 부동산에서 임차인 구해준다고 하는데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아내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은행에 그냥 넣어두라고 했어야 했는데, 여보 탓 아니야. 내가 고집 부린 거지.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건물 전체가 비었어. 월세가 안 들어와.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 어떡하지? 천장만 쳐다봤어요. 30년 일했는데, 허리 굽히며 모았는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임차인 빨리 구해주세요. 1층이든 2층이든 월세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동네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임차인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고. 더요? 1년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년. 1년 동안 월세가 안 들어오면 대출 이자만 360만 원, 관리비에 세금에 500만 원은 그냥 나가겠네. 퇴직금에서 까야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건물 안 샀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공실이 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임차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가끔 와요.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월세가 안 맞대요. 또 보러 왔는데 위치가 안 좋다고 그냥 갔어요. 매번 그런 얘기였습니다. 월세를 계속 낮췄어요. 1층 150에서 120으로, 120에서 100으로, 100에서 80으로. 그래도 안 들어와요. 80만 원도 안 들어온다고?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에요? 손님이 없는데 80도 부담이래요. 여기서 장사해봐야 적자라고. 그동안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30만 원씩, 6개월이면 180만 원. 관리비도 나갔어요.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비어 있어도 기본료는 나가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6개월이면 120만 원. 재산세도 냈습니다. 1년에 200만 원 정도. 합치면 5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수입은 제로인데 퇴직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찾아봤어요. 지방 부동산 관련 카페.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공실 1년째입니다. 지방 상가 사지 마세요. 월세 반값으로 내려도 안 들어와요.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지산 온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지산 온천 폐업하고 그 동네 완전히 죽었어요. 주변 식당들 줄줄이 망하고 있어요. 건물 가진 분들 다 울상이에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얘기 같았거든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분이 쓴 건데 저는 부곡 온천 쪽에 건물 샀습니다. 10년 전에요. 그때는 온천 잘 됐거든요. 사람들 북적거렸어요. 월세도 잘 나왔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부곡 온천 자체가 거의 폐허가 됐어요. 제 건물도 3년째 공실입니다.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매수자가 없어요. 처음 샀을 때 5억이었는데 지금 2억에 내놔도 안 팔려요.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지방 상가는 답이 없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니까요. 그 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내 건물도 반토막 나는 건가? 3억짜리가 1억 5천이 되는 건가? 무서웠어요. 건물을 팔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서 손절하는 게 나을까?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제 건물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글쎄요. 지금 공실이잖아요. 공실 상태에서 팔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얼마나요? 샀을 때 2억 8천이셨죠? 지금은 2억 초반이면 다행일 것 같아요. 임차인 있으면 2억 3천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공실이면 2억도 힘들 수 있어요. 2억이요? 8천만 원 손해라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거기다 중개 수수료에 양도세요. 손에 쥐는 건 더 적을 거예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8천만 원 손해. 아니 실제로는 1억 넘게 손해. 거기다 그동안 못 받은 월세까지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건물 팔아야 할 것 같아. 얼마예요? 2억 정도래. 8천만 원 손해야.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8천만 원이요. 우리 퇴직금의 3분의 1인데. 나도 알아. 근데 더 들고 있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여보, 나는 아무 말 안 할게요. 여보가 결정해요. 탓 안 할게요. 그 말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탓 안 한다는 말이 이미 탓할 만큼 큰일이 난 거잖아요. 매물로 내놨습니다. 2억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문의가 없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1억 8천에 또 일주일. 문의가 한 건 왔어요. 보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보러 왔습니다.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었어요. 건물을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공실이 오래됐네요. 이 동네 상권이 많이 죽었던데 1억 5천이면 살게요. 1억 5천이요? 너무 낮은데요? 이 가격 아니면 안 삽니다. 요즘 이런 건물 살 사람 없어요. 1억 5천도 제가 봐주는 거예요. 고민됐습니다. 1억 5천이면 1억 3천만 원 손해. 거기다 대출 8천 갚으면 손에 남는 게 7천만 원. 2억 8천 주고 사서 7천만 원 손에 쥐는 거예요. 2억 넘게 날리는 거였습니다. 못 팔겠더라고요. 아니요.
1억 5천은 못 팔겠습니다. 그 사람이 알겠다고 하고 갔어요. 그게 마지막 문의였습니다. 그 뒤로 석 달 동안 문의가 없었어요. 건물은 계속 비어 있었고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건물 산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대체 얼마를 잃은 건지 계산을 해봐야 했습니다. 펜과 종이를 꺼내서 적어봤어요. 건물 구매 금액 2억 8천만 원, 대출 8천만 원, 4년간 이자 30만 원 곱하기 48개월 1,440만 원, 공실 기간 손실 2층 공실 24개월 70만 원 곱하기 24 1,680만 원, 1층 공실 18개월 150만 원 곱하기 18 2,700만 원, 공실 기간 월세 손실 합계 4,380만 원, 관리비 및 유지비 비어 있어도 매달 20만 원, 4년간 960만 원, 재산세 및 기타 세금 1년에 250만 원, 4년간 1,000만 원, 지금까지 쓴 돈 총합 2억 8천만 원 더하기 1,440만 원 더하기 4,380만 원 더하기 96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 총 3억 5,780만 원. 그동안 받은 월세 1층 24개월 150만 원 곱하기 24 3,600만 원, 2층 8개월 70만 원 곱하기 8 560만 원, 받은 월세 총합 4,160만 원, 실제 투입 비용 3억 5,780만 원 빼기 4,160만 원, 3억 1,620만 원, 현재 건물 시세, 부동산 추정 1억 5천만 원, 대출 잔액 8천만 원, 팔았을 때 손에 쥐는 돈 1억 5천만 원 빼기 8천만 원, 7천만 원, 손실 계산, 투입한 퇴직금 2억에서 7천만 원 빼면 1억 3천만 원 손실, 거기다 대출 이자로 나간 1,440만 원, 공실 기간 관리비 세금 2천만 원 가까이, 총 손실 1억 5천만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1억 5천만 원. 4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날린 거야.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만약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다면 2억을 연 4%로 4년, 달리로 계산해도 3,200만 원, 복리로 하면 3,400만 원 넘게 이자 받았을 거예요. 저는 1억 5천을 잃었는데 은행에 넣었으면 3,400만 원을 벌었어. 차이가 1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만약 배당주에 넣었다면 2억을 연 5% 배당주에 4년이면 배당금만 4천만 원, 거기다 주가도 올랐을 수 있고, 만약 서울 쪽 소형 아파트 월세 투자를 했다면 2억 5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 사서 월세 받았으면 월세 70만 원이라고 쳐도 4년에 3,360만 원, 아파트 값은 올랐을 거고, 저는 지방 상가 사서 1억 5천을 잃었어요. 대안과 비교하니까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은행 예금만 했어도 3,400만 원 벌었는데 저는 1억 5천을 잃었어. 차이가 1억 8천만 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이랬는데 뭔가를 하겠다고 건물을 샀다가 이렇게 됐어. 아내한테 계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숫자를 보더니 말이 없었어요. 한참 있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1억 5천이요. 우리 퇴직금의 절반이 넘네요.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내가 눈물을 닦더라고요. 여보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속상해서 30년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30년 일했는데, 허리 굽히며 모았는데, 4년 만에 절반이 날아갔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60이 넘어서 처음으로 술 마시면서 울었습니다. 다음날 결심했어요. 이 건물 팔아야 한다. 얼마를 손해보든 더 들고 있으면 더 잃는다. 1억 5천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가격이라도 팔아야 했어요. 건물을 매물로 내놓고 기다리는 동안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지방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경상남도 인구가 매년 줄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고 상권이 유지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람이 없는데 상가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가지산 온천이 왜 망했겠어요? 사람이 안 오니까 망한 거예요. 20년 전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했대요. 지금은 아무도 안 가요. 젊은 사람들은 온천을 안 해요. 해외여행을 가지 국내 온천은 안 가요. 노인들은 돈이 없고.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유튜브에서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어요. 둘째, 상권 분석을 안 했습니다. 건물 살 때 상권이 어떤지 제대로 안 봤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만 듣고 샀어요. 온천 가는 길목이라 사람이 많이 다닌다. 주말에 손님 많다. 신불산 가지산 등산객들도 많다. 그 말만 믿었어요. 직접 조사를 안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동네 상주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주말에 관광객 좀 오는 거 말고는 평일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동네에서 상가가 될 리가 없었어요. 셋째, 수익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월세 220 받으면 좋겠다. 이자 빼고 190 남으면 괜찮네.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공실 가능성을 안 넣었어요. 임차인이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했어요. 월세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건물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 안 했어요. 건물은 오른다고만 생각했어요. 지방 건물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넷째, 레버리지의 위험을 몰랐습니다. 대출 8천만 원 받았어요. 대출 끼면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손실도 커지는 거였어요. 수입이 없어도 이자는 나가니까. 공실이어도 30만 원씩 매달 나갔어요. 대출 안 받았으면 그나마 나았을 거예요. 이자 부담이 없었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다섯째, 팔 때를 몰랐습니다. 처음에 팔려고 했을 때 2억에 팔 수 있었어요. 그때 팔았으면 8천만 원 손해로 끝났어요. 근데 욕심을 부렸어요. 조금 더 받고 싶었어요. 기다리면 오를 줄 알았어요. 결과는 1억 5천. 기다리는 동안 5천만 원이 더 떨어졌어요. 여섯째, 유튜브와 주변 말만 듣고 결정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건물주 되면 좋다고 했어요. 친구가 건물 사서 월세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만 듣고 결정했어요. 전문가한테 안 물어봤어요. 부동산 투자해본 사람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냥 좋아 보여서 샀어요. 아들이 말렸는데 안 들었어요. 아내도 걱정했는데 밀어붙였어요.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일곱째, 지방 상가의 현실을 몰랐습니다. 지방 상가는 서울하고 달랐어요. 서울은 사람이 많으니까 상가가 돌아가요. 지방은 사람이 없어요. 특히 관광지 주변 상가는 더 위험했어요. 관광지가 망하면 같이 망하거든요. 가지산 온천 망하니까 주변이 다 죽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부곡 온천도 망했더라고요. 해운대 주변 상가도 많이 안 좋대요. 지방 온천 사우나는 거의 다 망하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상권이 죽는 거예요. 여덟째,
퇴직금의 대부분을 한 곳에 넣었습니다. 퇴직금 2억 중에서 1억 7천을 건물에 넣었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분산했어야 했어요. 일부는 예금에, 일부는 주식에, 일부만 부동산에. 그랬어야 했어요. 올인했다가 이렇게 됐어요. 카페에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지방 상가 샀다가 망했어요. 퇴직금 날렸어요. 지방 부동산은 답이 없어요. 인구가 줄면 상권은 죽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방에서 상가 건물 사서 잘 된 사람. 물론 있겠죠. 근데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유튜브에 나와서 자랑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그래서 성공 얘기만 들리는 거였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방 상가 투자, 특히 퇴직금 들고 하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도박에서 진 거였습니다. 건물을 결국 팔았습니다. 1억 4천만 원에요. 1억 5천에 내놨는데 1억 4천에 팔렸어요. 더 깎였습니다. 대출 8천 갚고 손에 쥔 돈 6천만 원. 2억 8천 주고 사서 6천만 원 손에 쥔 거예요. 퇴직금에서 1억 7천 넣었는데 6천만 원 돌아온 거예요. 1억 1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거기다 4년간 대출이자 공실 관리비 세금 합치면 2억 가까이 잃은 거예요. 2억. 30년 일한 대가의 절반 이상.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건물 팔았어. 6천만 원 남았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알겠어요. 이제 그만 생각해요. 지나간 거잖아요. 아내가 위로해 주는 게 더 미안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욕심 부렸어. 당신 말 들었어야 했는데. 아내가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6천만 원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곧 나오잖아요. 다시 시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아파트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창원 외곽에 있는 빌라. 전세 보증금 1억 5천짜리. 남은 돈 6천만 원은 은행에 넣어뒀어요. 연 4% 정기예금. 한 달에 20만 원 이자 나와요. 국민연금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이자 20만 원이랑 합치면 140만 원. 아내도 국민연금 받아요. 한 달에 40만 원. 부부 합쳐서 180만 원. 그걸로 살고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요. 근데 빚은 없어요. 그거라도 다행이에요. 아내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하루 4시간. 한 달에 80만 원 벌어요. 아내한테 미안해요. 60 넘어서 마트에서 서서 일하게 해서. 다 내 탓이에요. 손자 생일에 10,000원 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5만 원, 10만 원 줬는데 지금은 10,000원이 전부예요. 손자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말라고요. 저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요.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지방 상가 투자 신중하세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상권이 죽고 있어요. 특히 관광지 주변은 더 위험해요. 둘째, 유튜브 말만 듣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만 나와서 얘기해요. 실패한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져요. 성공 확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셋째, 가족 말 귀담아 들으세요. 아들이 말렸어요. 아내도 걱정했어요. 그 말 들었어야 했어요. 넷째, 퇴직금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분산하세요. 예금, 주식, 부동산 나눠서 한 곳에 다 넣으면 다 잃을 수 있어요. 다섯째, 대출 조심하세요. 레버리지가 양날의 칼이에요.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더 크게 잃어요. 여섯째,
수익률만 보지 마세요. 공실 가능성 생각하세요. 건물값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세요. 일곱째, 상권 직접 조사하세요. 부동산 말만 듣지 마세요. 주중에도 가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직접 보세요. 여덟째, 팔 때를 알아야 해요. 손절도 실력이에요. 욕심 부리다 더 잃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 5개 드릴게요. 첫째, 지방 상가 투자 정말 필요하세요? 둘째, 그 지역 인구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셋째, 공실 나면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넷째, 건물값 반토막 나도 괜찮나요? 다섯째, 그 돈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얼마 받나요? 5개 다 괜찮다고 답할 수 있으면 하세요. 하나라도 불안하면 하지 마세요. 저는 5개 다 불안했어요. 근데 했어요. 결과는 2억 손실. 여러분 자녀분이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버지, 저 퇴직금으로 지방에 상가 건물 살까요? 어머니, 저 건물주 되고 싶어요. 말리세요. 온 힘을 다해 말리세요. 퇴직금은 노후 자금이에요. 잃으면 다시 못 모아요. 도박하듯이 투자하면 안 돼요. 지방 상가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세요. 배당주에 분산하세요. 서울 쪽 소형 아파트라도 알아보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저처럼 30년 모은 돈 날리지 마세요. 저처럼 아내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지 마세요. 저처럼 손자한테 10,000원밖에 못 주면서 울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드리는 울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